나이 어린 아내가 언제든 내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지독한 불안을 감추려 더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내가 어리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 가정을 위해서야라는 착각 속에 아내를 올가맬수록 아내는 숨통이 막혀 남몰래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할수록 외국인 아내가 악착같이 도망치는 진짜 이유, 그 뼈아픈 실제 사례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국제 결혼을 고민하며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배아산이 직접 경험하고 치열하게 고민에 담아낸 이야기, 오디오북으로 만납니다. 이 책은 주요 인터넷 서점에 출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결혼. 실패하는 남자의 90%는 이것을 모른다. 본능에 맡길 것인가, 관계를 설계할 것인가. 제2장. 소유하려는 자가 먼저 무너진다. 새 남자의 이야기. 친구 사귀지 마. 린이 다문화 센터에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갈 때 재호는 차로 바래다 줬다. 수업이 끝나면 린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한국말이 서툰 아내가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린의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졌다. 같이 수업 듣는 여자들과 어울리다 오는 것 같았다. 재호는 그 여자들이 마음에 걸렸다. 한국에 먼저 온 베트남 여성들이었다. 3년, 5년 먼저 온 언니들. 재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던 글들이 떠올랐다. 저 여자들이 뭘 알려주는지 안다. 남편한테 어떻게 대들어야 하는지, 생활비를 얼마나 받아야 정상인지, 국적 따고 나면 어떻게 이혼하는지, 심한 경우엔 유흥업소로 꼬신다는 말도 있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단언할 수 없었다. 재호는 린에게 말했다. 한국에 먼저 온 언니들이랑 너무 어울리지 마. 별로 안 좋은 것들만 배워.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는 그걸 동의라고 생각했다. 린이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 안심했다. 그 안심이 어디서 오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재호가 두려워한 건 아내가 나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재호가 말하는 나쁜 정보는 대드는 법, 이혼하는 법, 떠나는 법이었다. 그런 정보를 얻으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생기면 떠날 수도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 민철 가명은 흐엉에게 카드를 줬다.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였다. 결제 알림은 민철 폰으로 왔다.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뭘 샀는지 보이니까 편했다. 민철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국 물정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흐엉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물가도 몰랐고 대중교통도 서툴렀다. 민철은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퇴근하고 폰을 보다가 눈에 띄면 한마디씩 했다. 택시 탔어? 버스 타면 훨씬 싼데. 편의점에서 또 샀네. 마트 가서 묶음으로 사라고 했잖아. 5,000원짜리 커피? 골목 돌아가면 1,500원짜리 있어. 거기로 가. 민철은 그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흐엉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른 불안이 생겼다. 흐엉이 베트남어로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누구랑 저렇게 오래 통화하는 거지? 남자는 아닐까? 한국 나갈 궁리를 하는 건 아닐까? 민철은 흐엉이 잠든 후 도둑처럼 폰을 집어들었다. SNS 친구 목록을 훑었다. 베트남어 대화를 번역기에 돌려봤다. 모르는 남자 이름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닌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흐엉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 흐엉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흐엉이 친정에 돈을 보냈다는 걸 알았다. 카드 결제가 아니었다. 흐엉이 용돈을 모아 따로 송금한 것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민철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말 안 하고 보냈다. 민철은 그날 저녁 흐엉을 안 쳤다. 친정에 돈 보내는 건 괜찮다고.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해야 한다고. 이미 약속한 금액은 매달 보내고 있잖냐고.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냐고. 민철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로 흐엉은 입을 닫았다. 더 이상 송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민철은 정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리된 건 다른 것이었다. 통제가 거짓말을 만들었다. 감시가 탈출을 가르쳤다. 아이 낳고 나서 생각해봐. 성준 가명은 결혼 6개월째부터 아이 얘기를 꺼냈다. 나이가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 싶었다. 주변에서도 말했다. 아이가 생기면 더 안정된다고. 같이 키우다 보면 정이 든다고. 국제결혼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말을 봤다.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한국에 뿌리를 내린다고. 성주는 그 말을 믿었다. 아이가 생기면 마이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둘 사이의 연결고리였다.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아이를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성주는 마이에게 말했다. 우리 빨리 아이 가지자.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가 대학 진학 얘기를 꺼낸 건 그 무렵이었다. 다문화 센터에서 누군가 알려줬다고 했다. 결혼 이민자도 학점 은행제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마이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다. 베트남에서도 공부를 잘했다고. 한국에서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성주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이 낳고 나서 생각해봐. 마이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주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다. 대학은 나중에도 갈 수 있었다.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크면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마이가 들은 건 달랐다. 아이를 가지면 몸이 묶인다. 아이를 키우면 시간이 묶인다. 대학은 계속 나중으로 밀릴 것이다.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 마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에 먼저 온 언니들에게 들었다. 성준이 원한 건 안정이었다. 마이가 느낀 건 봉쇄였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적어도 성준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이는 마이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다. 그것을 성준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새 남자의 이야기다. 재호는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민철도 성준도 마찬가지였다. 폭력을 쓴 적 없었다. 외도를 한 적도 없었다.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다. 재호가, 민철이, 성준이 한 행동들, 이것들은 폭력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린이, 흐엉이, 마이가 느낀 건 부당한 대우였다. 그 간극이 관계를 무너뜨렸다. 이것은 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패턴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왜 그랬는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아내를 사랑했다. 아니, 적어도 사랑하려고 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의 뇌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회로가 하나 있었다. 그 회로는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거기 있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 세 커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저건 특별한 경우 아닌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숫자를 보자.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다.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중 혼인 지속기간 5년 미만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10쌍 중 3쌍은 5년을 못 버틴다. 왜 5년인가? 우연이 아니다. 1에서 2년 차. 아내는 모든 것이 낯설다. 언어가 서툴다. 길을 모른다. 아는 사람이 없다. 남편이 하는 말이 통제인지 배려인지 구분할 기준이 없다. 그냥 참는다. 맞춰간다. 버텨간다. 남편은 그걸 적응이라고 생각한다. 3에서 4년 차. 한국어가 늘기 시작한다. 다문화 센터에서 다른 아내들을 만난다. 대화가 된다. 비교가 된다. 우리 남편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건 이상한 거구나. 참아야 하는 게 아니구나. 내면에 무언가 쌓이기 시작한다. 5년 차. 뭔가 달라진다. 국적이 생긴다. 한국어가 된다. 한국 생활을 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의 비자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혼자 설 수 있게 됐다. 한국에 남을 권리가 생겼다. 떠날 권리도 생겼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 쌓였던 것들이 터진다. 남편은 그때서야 깨닫는다. 아내가 순응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국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많은 남편들이 하는 생각이 있다. 감시를 더 철저히 하면 된다. 카드 알림을 더 꼼꼼히 본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한다. 외출을 더 제한한다. 그런데 데이터는 반대로 말한다.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차단당한 경험이 있는 이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혼인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 그리고 정서적 통제를 경험한 집단은 관계가 물리적 갈등으로 번질 확률이 2.8배 높았다. 통제를 강화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남편이 퇴근 후 핸드폰을 뒤지는 동안 아내는 더 깊이 감춘다. 남편이 카드 알림으로 지출을 감시하는 동안 아내는 따로 현금을 모은다. 남편이 외출을 제한하는 동안 아내는 나갈 방법을 찾는다. 감시가 강해질수록 탈출은 더 정교해진다. 민철이 그랬다. 흐엉의 카드 알림을 받다. 핸드폰도 뒤졌다. 그런데 흐엉은 이미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다. 민철이 모르는 방식으로. 재호도, 민철도, 성준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통제하면 안심이 된다. 틀렸다. 통제는 안심을 주지 않는다. 잠깐의 안도감을 줄 뿐이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조용히 무너져 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8년 분석한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통계가 있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 상담 사유 1위는 이것이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2%. 이후 통계 분류 체계가 바뀌면서 이 항목은 사라졌다. 지금은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학대 폭력으로 나뉜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부당한 대우는 오늘날 정서적 학대, 과도한 통제라는 이름으로 세분화됐다.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는 정서적 통제를 경험한 이주 여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갈등이 물리적으로 번질 확률이 2.8배 높다고 말한다. 항목이 바뀐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폭력이 아니다. 부당한 대우다. 재호가, 민철이, 성준이 한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는다. 그들은 왜 선한 의도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다. 왜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1976년 옥스퍼드로 가야 한다. 이기적 유전자가 폭로한 본능의 정체. 재호는 왜 그랬는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한 권의 책을 썼다. 이기적 유전자. 도킨스의 주장은 단순하고 충격적이었다. 인간은 유전자의 주인이 아니다. 유전자의 운반체다.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는 나쁜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진화의 주인공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체는 죽는다. 몸은 한 세대에 끝난다. 그런데 유전자는 세대를 건너 살아남는다. 수십만, 수백만 년을 이어내려 간다. 자연이 선택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다. 몸이 아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자신을 복제한다. 복제되지 않는 유전자는 사라진다. 복제되는 유전자만 남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모든 유전자는 자기 복제에 유리한 전략을 가진 유전자들이다. 이게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유전자는 이 복제를 위해 숙주인 인간을 움직인다. 배가 고프면 먹게 만든다. 위협을 감지하면 도망가거나 싸우게 만든다. 짝을 만나면 끌리게 만든다. 이 모든 반응이 유전자의 전략이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뇌에 이미 새겨진 회로가 작동하는 것이다. 사랑도, 질투도, 소유욕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상당 부분은 유전자가 생존과 복제를 위해 설계한 회로다. 재호가 린을 통제하려 한 것, 민철이 흐엉의 핸드폰을 뒤진 것,
성준이 마이에게 아이를 먼저 가지자고 한 것.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뇌가 시킨 것이다.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은 이 회로를 더 강하게 건드린다. 연애 결혼을 한 남성에게도 소유욕은 존재한다. 회로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연애 결혼은 비용이 분산된다. 데이트 비용, 선물, 시간. 수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다. 언제 얼마를 썼는지 계산되지 않는다.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은 다르다. 8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다. 그 찰나가 선명하다. 뇌가 그걸 기억한다.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다. 이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재호가 지불한 3천만 원은 브로커 주머니로 들어갔다. 린의 마음을 사는데 1원도 쓰이지 않았다. 린은 그 돈의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린이 그 돈의 값을 치르고 있었다. 재호의 뇌는 구매라고 인식했다. 린은 그것을 구매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 인식의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재호의 뇌 속에서 3천만 원은 투자였고 린은 그 투자의 대상이었다. 투자 대상은 잃어서는 안 된다. 감시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호가 처음부터 린을 통제하려 한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3천만 원이 빠져나간 순간 뇌가 이미 투자를 지키는 모드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킨스가 한 가지를 더 말한다.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은 회로를 따를 뿐이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받으면 공격하고 짝을 감시하고 회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인간은 다르다. 회로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하는 순간 선택이 생긴다. 이 선택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음에 다룬다. 먼저 이 회로가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야 한다. 수컷의 진화와 본능의 역설. 왜 남성은 통제하려 하는가? 재호, 민철, 성준만 이런 생각을 했는가? 아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남성이 짝을 통제하려는 행동은 반복된다. 왜인가?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37개 문화권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짝 감시 행동은 문화를 초월한다. 그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를 걷고 있었다. 그 시대의 수컷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하나였다.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것. 다른 수컷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소모하는 것. 진화의 관점에서 이것은 재앙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지 못하는 것이니까. 암컷은 자신의 자식을 확실히 안다. 자신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수컷은 다르다. 자신의 자식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진화생물학에서 이것을 부계의 불확실성이라고 부른다. 이 불확실성이 수컷에게 강력한 압박을 만들었다. 그래서 수컷의 뇌는 회로를 발달시켰다. 짝을 감시하는 회로,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회로, 자신의 자원으로 묶어두는 회로. 선사시대의 이 회로는 생존 전략이었다. 지금 이 회로는 관계 파괴 장치가 됐다. 재호의 뇌는 지금 21세기 한국에 있다. 하지만 그 안의 회로는 아직 사바나에 있다. 린이 낯선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안하다. 정보를 얻는 것이 두렵다.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 위협이다.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하나다. 내 유전자가 위협받고 있다. 재호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로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다. 민철도 마찬가지였다. 민철이 흐엉의 핸드폰을 도둑처럼 집어든 건 흐엉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었다. 모르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어 대화를 번역기에 돌리고 모르는 남자 이름을 확인하는 행동. 이것이 부계의 불확실성 회로의 현대판이다. 수컷의 뇌는 짝의 접촉을 감시하도록 설계됐다. 민철은 그 설계를 따랐을 뿐이다. 성준도 마찬가지였다. 성준이 마이에게 빨리 아이를 가지자고 했을 때 그게 단순히 아이가 좋아서였을까? 아이는 가장 강력한 유전적 결합이다. 아이가 생기면 두 사람은 영원히 연결된다. 떠나려 해도 쉽지 않다. 수컷의 뇌는 그것을 안다. 본능적으로.
성주는 사랑해서 아이를 원했다. 그것도 진짜였다. 하지만 그 아래에 다른 회로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아이로 묶어두려는 본능. 수백만 년 전부터 거기 있던 회로. 마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성준이 미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이가 성장하면 선택지가 생긴다. 선택지가 생기면 떠날 수 있다. 회로는 그것을 위협으로 읽는다. 성준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회로는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내가 그런 계산을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는가? 나는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맞다. 그게 바로 회로의 정교함이다. 회로는 계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처럼 느껴진다. 걱정처럼 느껴진다. 책임감처럼 느껴진다. 재호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민철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성주는 안정이라고 생각했다. 회로는 항상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통제할수록 무너진다. 역설이 하나 있다. 통제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진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감시를 강화하면 더 안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외출을 제한하면 떠날 수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재호를 보자. 린의 외출을 제한했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는 안심했다. 그런데 린이 고개를 끄덕인 건 동의가 아니었다. 한국어로 반박할 말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린은 재호가 허락한 공간 안에서 조용히 정보를 모았다. 다문화 센터에서 만난 언니들과 말이 통했다. 재호가 두려워한 바로 그 정보들이 흘러들어왔다. 재호는 통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린은 그 안에서 출구를 찾고 있었다. 민철을 보자. 흐엉의 핸드폰을 뒤졌다. 카드 알림을 확인했다. 송금을 제안했다. 민철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흐엉은 이미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다. 민철이 모르는 방식으로. 민철이 감시의 강도를 높일수록 흐엉의 방법은 더 정교해졌다. 민철이 퇴근 후 한두 시간 핸드폰을 뒤지는 동안 흐엉은 더 깊이 감췄다. 감시가 강해질수록 탈출은 더 정교해진다. 성준을 보자. 마이에게 아이를 먼저 가지자고 했다. 대학은 나중에 가라고 했다. 아이가 생기면 마이가 한국에 뿌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는 마이를 묶어두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마이는 아이 때문에 더 절박해졌다. 이 관계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마이를 더 빨리 결단하게 만들었다. 아이가 족쇄가 아니라 탈출의 동기가 됐다. 성주는 그걸 몰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통제는 상대를 복종시키지 않는다. 상대를 생존 모드로 전환시킨다. 생존 모드에 들어간 인간은 달라진다.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해진다. 정보 습득 속도가 빨라진다. 탈출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고립된 환경일수록 이 본능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린이 한국어를 빠르게 익힌 건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흐엉이 용돈을 모은 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마이가 언니들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건 남편을 배신하려 해서가 아니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통제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로 돌아가자. 수컷의 소유 회로는 짝을 통제함으로써 유전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선사시대에는 그게 작동했다. 짝을 물리적으로 격리하면 다른 수컷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현대는 다르다. 물리적 격리가 심리적 탈출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촉진한다. 회로가 작동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 수컷의 뇌는 그걸 모른다. 여전히 사바나의 논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역설이 생긴다.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에서 멀어진다. 묶으려 할수록 더 빨리 떠난다. 감시할수록 더 정교하게 숨는다. 회로가 만들어낸 역설이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시를 내려놓으면 되는가? 그것도 답은 아니다. 감시를 내려놓고 아내를 혼자 두면 아내는 또 다른 고립에 빠진다. 자국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물며 한국 사회와는 단절된 채.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한 상태다. 통제의 반대는 방치가 아니라
연결이다. 진짜 안정은 아내가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선택해서 남는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공동대표로의 전환. 회로를 인식하고 끊어라. 회로를 알았다고 회로가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은 여전히 온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도 온다. 외출이 늦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게 정상이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다. 문제는 회로를 따르느냐, 인식하느냐다. 재호가 린의 외출이 늦어질 때 느낀 불안. 그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잠깐 멈추는 것. 이게 회로인가? 실제 위협인가? 아내를 향한 걱정인가? 나의 불안을 관리하려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회로와 선택 사이의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아내를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대표로 보는 것. 이게 전환의 핵심이다. 공동대표는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서로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감시하지 않는다. 한쪽이 다른 쪽의 성장을 막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남편들이 멈춘다. 아내가 성장하면 떠날 것 같다는 공포. 한국어가 되고 직장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면 더 이상 나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떠나지 않을까? 그 공포가 아내의 성장을 막는 진짜 이유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내가 무능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안심인가? 떠날 능력이 없어서 남아있는 것이 동맹인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이 아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머무는 것이다.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떠난다. 5년 차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내를 무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안심이 아니다. 시한폭탄이다. 공동대표는 마음가짐이 아니다. 행동이다. 아내를 공동대표로 만드는 것, 역량을 키우고 책임을 나누고 권한을 주는 것, 그것이 행동이다. 바깥에 자리를 만든다. 역량은 어떻게 키우는가? 아내가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자국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물면 또 다른 고립이 생긴다. 같은 나라 출신끼리 모이면 한국 속에 작은 섬이 생긴다. 한국어가 늘지 않는다. 한국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 사회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진짜 연결은 한국 사회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직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나뉜다. 자국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받은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환경이다. 같은 나라 출신들과 함께 일하고 한국어를 쓸 일이 없고 한국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다. 돈은 빨리 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는 여전히 단절된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한국인과 직접 부딪히는 일자리가 낫다.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마트 계산대. 처음엔 힘들다. 한국어를 써야 하고 한국 손님을 만나야 하고 한국 동료와 일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시간이 쌓이면 달라진다. 한국어가 되고 한국 문화를 안다. 베트남 문화도 안다. 두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드물다. 드물다는 건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마케팅, 무역, 해외 서비스, 통번역. 이쪽 분야에서 두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의 수요는 생각보다 크다. 단순 노무직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역량이 쌓이면 전문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 여성을 뽑으려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도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혼 이민자가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가족센터,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바리스타, 제과제빵, 컴퓨터, 통번역사 양성과정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부분 무료이고 교육 활동비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다. 아내 혼자 알아보라고 하지 마라. 같이 가서 상담받아라. 천문을 같이 두드리는 것이 시작이다. 고급 한국어 실력을 함께 키우는 것. 취업의 가장 큰 벽은 한국어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기초 수준이다. 거기서 그치면 취업은 어렵다. 시험 한국어와 실전 한국어는 다르다. TOPIK 6급을 따도 직장에서는 벽에 부딪힌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말투, 거래처에 전화하는 표현,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는 방식, 카톡으로 업무를 주고받는 톤,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집에서 직장 상황을 연습하는 것, 실전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 저녁 뉴스를 같이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설명해 주는 것,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 서류를 같이 읽는 것, 매일 10분이면 된다. 학원비를 내는 것보다 이쪽이 더 빠르고 더 오래 간다. 남편이 매일 쓰는 한국어가 아내에게는 가장 좋은 교재다. 더불어 지방에 사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업의 전제 조건이다. 면허가 생기는 순간 아내의 행동 반경이 달라진다. 일자리 선택지가 늘어난다. 자격증 공부를 응원하는 것, 공부할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아이를 봐주는 것, 작은 것들이다. 거창한 게 아니다. 동업자가 동업자를 돕는 수준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다. 직장이 경제적 뿌리라면 지역 공동체는 관계적 뿌리다. 아내가 한국 사회 안에서 이웃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베트남 아내들끼리만 모이는 공간은 한국 안의 또 다른 섬이다. 편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뿌리가 되지 못한다. 한국 사람이 다수인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학부모 커뮤니티가 가장 강력하다. 반 모임, 학부모회, 같은 반 엄마들, 아이를 매개로 한국인들 사이에 장기간 연결된다.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 아이 엄마로 불린다. 이 이름 하나가 뿌리가 된다. 자녀가 없어도 길은 있다. 종교단체, 동네 주민센터의 요리 강좌, 아파트 단지의 요가 모임, 지역 복지관의 자원봉사, 한국 아줌마들이 주류인 공간이다. 관심사나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섞인다. 같이 요가하는 사람,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포인트는 하나다. 한국인 사이에서 자기 이름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이름이 생기는 순간 아내는 한국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된다. 남편이 아내의 성장을 막는 것이 왜 손해인지 여기서 보인다. 아내가 성장하면 가정이 강해진다. 아내가 멈추면 가정도 멈춘다. 안에서 권한을 나눈다. 바깥에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내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면 안에서 권한을 나누는 것은 남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공동대표는 권한을 나눈다. 첫째, 돈이다. 매달 생활비 중 일정 금액을 아내만의 예산으로 정한다. 용처를 묻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는다. 친정에 보낼 수도 있다.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다. 친구와 밥을 먹을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이든 묻지 않는다. 특히 친정송금은 합의된 범위 안에서 아내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낫다. 월 40만 원까지는 당신이 알아서 보내. 이 한 줄이 아내의 친정, 내 지위를 지켜준다. 이 40만 원을 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다. 아내가 친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그 당당함이 결혼의 안정성을 만든다. 민철이 흐엉에게 이것을 했다면 어땠을까? 흐엉이 몰래 돈을 모을 이유가 없었다. 이미 자신의 돈이 있으니까. 작은 권한 하나가 신뢰를 만든다. 둘째, 정보다. 가정의 재정 상태를 아내가 알고 있는가? 월 수입이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인지, 저축이 얼마인지, 공동대표라면 이 숫자를 공유한다. 많은 남편들이 이 정보를 숨긴다. 이유는 다양하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낭비할까봐, 혹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공동 창업자에게 회사 재무 상태를 숨기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다. 결혼을 동맹으로 본다면 재정 정보는 동업자가 함께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정보가 없는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책임질 수 없다.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동맹이 아니다. 셋째, 결정권이다. 아내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오는지,
이것을 남편이 허락하는 구조인가? 아내가 알려주는 구조인가? 허락은 권력 관계다. 공유는 동맹 관계다. 같은 행동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나 오늘 센터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 응, 몇 시쯤 올 거야? 이 대화가 허락을 구하는 대화가 아니라 일정을 공유하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그 차이는 말투가 아니라 남편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린다. 재호가 린의 외출을 제안한 것이 통제였다면 공유는 그 반대다. 아내의 시간은 아내의 것이다. 남편은 알 뿐 결정하지 않는다. 권한을 나눈다는 건 이런 것이다. 돈, 정보, 결정권. 남편이 혼자 쥐고 있던 세 가지를 아내에게 나누는 것. 아내가 자기 영역에서 판단하고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작은 권한 하나가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쌓이면 더 큰 권한도 나눌 수 있다. 공동대표는 상대의 성장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밀어준다. 상대가 강해질수록 동맹도 강해지니까. 이것이 공동대표다. 아내의 성장이 남편의 위협이 아니라 남편의 자산이 되는 관계. 아내가 강해질수록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관계. 소유하려는 자가 먼저 무너진다. 놓아주는 자가 더 오래 함께한다. 유전자의 독재에서 벗어나라. 이 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봤다. 재호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민철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성준은 안정이라고 생각했다. 셋 다 틀리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다. 관계가 무너졌다. 왜인가? 그들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회로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수백만 년 전 사바나에서 설계된 회로, 짝을 감시하고 외부를 차단하고 자원으로 묶어두는 회로. 그 회로는 선사시대의 유전자를 지켰다. 지금은 관계를 파괴한다. 회로는 바뀌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었다. 도킨스는 말했다.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모든 동물은 회로를 따른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받으면 공격하고, 짝을 감시한다. 선택이 없다. 회로가 전부다. 인간은 다르다. 회로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하는 순간 선택이 생긴다. 그 선택이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든다. 불안이 올라올 때 멈출 수 있다. 핸드폰을 집어 들려는 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아내의 대학 진학을 미루게 하려는 말을 삼킬 수 있다. 그 멈춤이 회로와 선택 사이의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소유인가? 동맹인가? 소유를 선택하면 회로를 따르는 것이다. 감시하고 제한하고 묶어두는 것, 수백만 년 전 수컷이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동맹을 선택하면 회로를 거스르는 것이다. 믿고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재호가 아직 린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센터에서 누구 만났어? 재밌었어? 이 한마디가 시작이다. 감시가 아니라 질문. 제한이 아니라 관심. 그 차이가 관계를 바꾼다. 민철이 아직 흐엉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친정 상황 어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흐엉이 몰래 돈을 모을 이유가 사라진다. 신뢰가 시작된다. 성준이 아직 마이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애한테 공부하는 엄마 보여주는 거잖아. 해봐. 마이가 봉쇄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아이를 이유로 막았던 성준이 아이를 이유로 허락한다. 같은 아이다. 다른 선택이다. 세 사람 중 누구는 이미 아내가 떠났을 수도 있다. 그때는 늦지 않았다는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의 목적은 세 남자의 결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결혼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재호라면, 민철이라면, 성준이라면,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라면 회로는 지금도 작동한다. 선택은 지금도 가능하다. 동맹은 결혼 전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건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아내의 꿈을 막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한마디에서 멈추지 않는다. 아내가 바깥에 자기 자리를 만들도록 돕는 것. 직장이든 학부모 모임이든 아내가 한국 사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안에서는 권한을 나누는 것. 돈, 정보, 결정권. 남편 혼자 쥐고 있던 것들을 아내 손에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동대표를 만드는 행동이다.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구조로 완성되는 일이다. 회로는 오늘도 작동한다. 불안은 오늘도 온다. 하지만 인간은 회로를 거스를 수 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다. 그것이 남편과 공동대표의 차이다. 그것이 소유와 동맹의 차이다. 유전자는 명령한다. 통제하라고, 감시하라고, 묶어두라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내가 강해지면 떠날까봐 두려운 남편에게. 진실은 반대다. 약한 아내는 선택지가 없어서 머문다. 그건 동맹이 아니다. 강한 아내는 선택할 수 있는데도 남는다. 그것이 동맹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 떠날 능력이 없어서 붙어 있는 사람인가? 떠날 수 있는데도 함께 걷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공포는 방향을 바꾼다. 아내의 성장이 위협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야 할 일이 된다. 3장에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만난다. 본능을 끊었다고 끝이 아니다. 이번엔 머리가 발목을 잡는다. 우리의 직관은 처음부터 틀려 있었다. 확증 편향, 낙관주의 편향, 매몰 비용. 뇌가 만들어낸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본능을 거스른 남자의 다음 적은 자기 자신이다.